큰아버지가 20년의 옥살이를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둘째, 큰아버지는 바쁘다는 핑계를, 막내 삼촌은 아프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저희 아버지만이 형님을 위해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저는 우리 가족을 짓누르고 있던 상상도 못할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데, 가족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제가 살던 충청도 시골의 8월 한여름은 유난히도 기억에 남습니다. 살갗을 태울 듯한 햇볕뿐만 아니라 흙마당에서 피어오르는 지열이 나무십 사이사이까지 파고들어 뜰 안의 감나무마저 기운 없는 사람처럼 축 늘어지게 만들었죠. 마당 앞 감나무 위에서는 매미들이 마지막 힘을 다해 울어댔습니다. 늘 듣던 여름의 소리였지만 그날따라 왜 그리 처량하고 힘겹게 들렸을까요? 당시 15살이었던 저, 민준이는 마당 한가운데 쭈그려 앉아 주말 사이 3번이나 빠진 자전거 체인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흐른 땀이 턱 끝에 매달려 마른 흙먼지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대청마루에 앉아 집부채를 느릿느릿 붙이며 반쯤 감은 눈으로 마당을 내다보고 계셨죠. 아버지는 과묵한 분이셨습니다. 얼굴에는 늙고된 삶의 무게와 가족을 위한 깊은 고뇌가 주름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셨고 도마 위에서 칼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걸 보니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의 평화로운 여름 오후 풍경. 저는 이토록 익숙하고 평온한 일상이 깨질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집안의 정적을 깨고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시절 저희 동네에서 유선 전화는 꽤 사는 집에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다급하게 울리는 벨소리는 마치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 부채를 마루에 내려놓고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만지던 손을 멈추고 궁금한 마음에 집 안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제자리에서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낡은 자개상 옆에 못 박힌 듯 서 있는 아버지의 실루엣은 똑똑히 보였습니다. 평소 아버지는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는 태산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짧은 통화 몇 마디에 아버지의 어깨가 축 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짊어진 짐으로 이미 조금 굽어있던 등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무게에 짓눌려 더 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수화기를 내려놓는 딸깍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마당으로 나오지 않고 한참을 그 자리에서 계셨습니다. 낡은 타일 바닥 위로 길게 드리워진 아버지의 그림자는 마치 돌처럼 미동도 없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밖은 불볕 더위인데도 말이죠. 저는 애써 다시 자전거 체인에 기름을 치는 척했지만 온 신경은 아버지의 다음 행동에 쏠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퀭한 눈은 하염없이 마을 입구를 향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나오신 어머니가 아버지의 안색을 살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누구 전화예요?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루에 걸터 앉아 식어빠진 보리차를 한 번에 들이켜셨죠. 평소와는 다른 조급하고도 씁쓸한 몸짓이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아버지는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 사막을 헤매다 돌아온 사람처럼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큰형님이 돌아오신대. 큰형님이 돌아오신다.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그 세 마디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바위처럼 순식간에 집안의 모든 공기를 뒤흔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마룻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당신 뭐라고 했어요? 정말 그이가 온다고요? 언제요? 모레쯤 집에 도착한다고 연락 왔어. 아버지는 어머니를 쳐다보지 않은 채 마당 너머 허공을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숨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근처 의자에 주저앉아 옷자락만 3개 움켜쥐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침묵했고 이마의 주름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밖에서 울어대던 매미 소리마저 멎은 듯 무서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큰아버지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째서 한 사람의 귀가가 온갖 풍파를 겪어오신 부모님을 이토록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것일까요? 저는 그저 거대한 폭풍이 이 작은 집에 몰아치고 있음을 직감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지만 누구도 선뜻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차린 소박한 반찬들이었지만 다들 밥이목으로 넘어가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물 몇 젓가락을 드시더니 이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억지로 밥 한 그릇을 비우고 조용히 마당으로 나와 앉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질문으로 가득했지만 차마 입을 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시골 마을이 잠잠해질 무렵 집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 벨 소리는 한낮보다 더 구슬프게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느릿느릿 일어나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세요. 예, 접니다. 짧은 침묵 후 아버지의 목소리에 놀란 기색이 스쳤습니다. 아, 둘째 형님이세요?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저는 둘째 큰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아, 예 하는 대답과 함께 표정이 다시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허공에 대고 연신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예, 그럼요. 일이 있으면 가셔야죠. 일이 더 중요하죠. 거기서 건강 잘 챙기시고요. 여긴 아무 일 없으니 걱정 마십시오. 아버지가 전화를 끊었을 때 그 표정은 낮보다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둘째, 아주버님이 무슨 일이래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 당장 온 가족 데리고 서울로 급히 가야 한다네. 큰 조카 녀석이 거기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온 가족이 한동안 가서 도와줘야 한다고. 보름은 좋게 걸릴 거라고 하더군.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가슴을 부여잡으며 가쁘게 숨을 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이 있다고요? 어째서 이렇게 절묘한 시점에? 큰아버지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 그날, 둘째 큰아버지는 서둘러 온 가족을 데리고 피난이라도 가듯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 우연은 너무나 부자연스러워서 저 같은 어린아이조차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명 둘째, 큰아버지는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누구로부터 도망치는 걸까요? 설마 그 큰아버지라는 분으로부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아직 골목에 밤이슬이 채 마르지 않았을 때 전화벨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막내 삼촌이었습니다. 늘 쾌활하고 장난기 많던 막내 삼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자 어제와 거의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막내냐, 이른 아침부터 웬일이냐. 그리고 또다시 이어지는 아, 하는 긴 대답들. 아버지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실망으로 그리고 끝내는 체념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버지는 지친 목소리로 수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애가 아프면 병원부터 가야지. 그럼 군내 병원이라도 데려가봐. 조카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집안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애부터 챙겨. 전화를 끄는 아버지는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묻지 않았습니다. 두 분은 이미 모든 것을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막내 삼촌은 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니 약속했던 주말에 집에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 또 하나의 핑계, 집에 오지 않기 위한 변명이었습니다. 둘째, 큰아버지는 중요한 일 때문에 서울로, 막내 삼촌은 아픈 아들 때문에 병원으로, 아버지의 두 형제, 제가 늘 따르던 두 분이 동시에 발을 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포는 어설픈 거짓말과 부자연스러운 핑계를 통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형, 큰아버지라 불리는 그 남자로부터 말입니다. 두 분의 공포는 제 마음속에 있던 호기심과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도대체 큰아버지는 어떤 분일까요? 과거에 무슨 일을 했기에 40, 50이 넘은 동생들을 이토록 겁에 질려 집을 떠나게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 가족을 뒤덮은 짙은 비밀의 장막, 그리고 저는 그 장막이 곧거치고 오랫동안 묻혀있던 끔찍한 진실이 드러날 것 같은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아무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15살 소년의 머릿속은 온갖 질문으로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큰아버지는 누구실까? 왜 삼촌들은 큰아버지를 무서워할까? 왜 부모님은 저렇게 슬퍼하실까?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벌떼처럼 윙윙거렸습니다. 부모님은 근심 가득한 얼굴로 집안을 오가셨고 집안의 공기는 바깥의 무더위보다 더 숨막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호기심이 꾸중들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버지가 홀로 툇마루에 앉아 칠흑 같은 어둠을 응시하고 계실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나지막이 부르자 아버지는 깜짝 놀라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아버지의 눈은 유난히 깊고 슬퍼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 아들. 아버지, 여쭤볼 게 있어요. 저는 우물쭈물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큰아버지는 누구세요? 왜 저는 한 번도 그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질문에 아버지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는 대신 주름진 이마를 문지르셨습니다. 언젠가 제가 물어볼 것이라고 짐작하셨을 겁니다. 그분이 돌아오는 이상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옆자리를 툭툭 치며 제게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너도 컸으니 집안의 몇몇 이야기는 알아야겠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아득한 슬픔을 머금고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네가 묻는 그분은 너의 큰아버지다. 나와 내 둘째, 큰아버지, 막내 삼촌의 친형이란다. 큰아버지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도 큰아버지가 계셨던 것입니다. 제 인생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고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큰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님의 이야기 속에서 혹은 명절이나 제사 때에도 큰아버지라는 존재는 마치 금기어처럼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공백이었습니다. 제 어리둥절한 표정을 보시고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먼 기억의 저편에서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내 큰아버지 이름은 영철이다. 김영철. 할아버지 할머니의 장남이었지. 젊었을 적 내 큰아버지는 집안에서 가장 똑똑하고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다. 이 집안의 기틀을 세운 것도 동생들 공부시킨 것도 모두 내 큰아버지 덕이었어. 나와 내 삼촌들이 이만큼이라도 살게 된 건 대부분 내 큰아버지 덕분이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동생들을 위했던 큰형이 어째서 잊힌 존재가 되었을까요? 왜 그의 귀환이 그가 그토록 아꼈던 동생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것일까요? 그럼 왜 그동안 집에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어디에 가셨던 건데요?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제 질문은 아버지의 아픈 상처를 건드린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했고
마당의 귀뚜라미 소리가 정적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아버지는 힘겹게 입을 떼셨습니다.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내 큰아버지는 아주 오랫동안 멀리 가 있었다.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에 말이다. 아버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풀리지 않는 의문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 아버지의 의미심장한 말은 큰아버지에 대한 미스터리를 더욱 기묘하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다 말씀해 주시진 않았지만 저는 큰아버지의 오랜 부재가 단순한 타향살이가 아니었음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이 애써 묻어버린 아주 거대하고 슬픈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거의 비밀을 짊어진 남자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영철 큰아버지가 돌아온다는 소문은 어찌나 빠른지 삽시간에 온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저희 마을은 작아서 한 집에서 벌어진 일이 대문을 나서기도 전에 온 동네가 알 정도였죠. 아마 부모님의 대화를 이웃 누군가가 우연히 듣고 그게 입을 타고 퍼져나간 모양입니다. 단 하루 만에 동네 사람들은 모두 저희 아버지 김서방네 집에 수십 년 만에 큰형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어머니 심부름으로 자전거를 타고 마을 어기 가게에 다녀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아주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들은 입을 다물고 호기심과 약간의 동정이 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몇 마디를 얼핏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영철 씨 진짜 온다네. 듣자 하니 막 나왔다던데. 쯧쯧. 김서방네도 참 앞으로 어찌 될꼬. 그들의 반쪽짜리 대화와 탐색하는 듯한 눈빛은 저를 무척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큰아버지를 곧 닥쳐올 재앙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둘째, 큰아버지 댁 앞을 지나갔습니다. 굳게 닫힌 파란색 철문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마당 앞 화분에 심어진 꽃들은 물을 주지 않아 땡볕 아래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둘째, 큰아버지는 정말 온 가족을 데리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텅 빈 집의 적막함과 냉기는 그 집 주인의 공포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큰아버지 가족의 부재는 큰아버지의 귀한 이야기를 더욱 극적으로 만들었고 마을 사람들의 상상력에 불을 지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그 일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일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들의 단편적인 이야기를 짜깁게 하며 무언가 끔찍한 사건이었음을 짐작했습니다. 그들은 화재에 대해 그리고 끔찍한 싸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는 피를 보았다고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젊은 시절 큰아버지의 불같은 성미와 거친 성격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둘째 큰아버지와 막내 삼촌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동생들이 형을 무서워하는 게 당연하다고들 했습니다. 옛날에 영철 씨가 동생들을 끔찍이 아끼긴 했지만 한번 화가 나면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었다고. 마을 어기 평상에 앉아 계시던 한 할머니는 제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제게 들으라는 듯이 옆 사람에게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다 업보지, 업보야. 형제간에 그리 해놓고 이제 와서 어딜 도망간다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제 마음의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낡은 기억과 뜬 소문에 의지해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들의 반응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큰아버지의 과거는 결코 평탄하지 않았으며 그의 이번 귀환은 평범한 가족 상봉이 아닐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이상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롭던 모습은 사라지고 호기심과 기다림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저희 집 작은 대문으로 쏠려 있는 듯 했습니다. 곧 펼쳐질 한 편의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지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그날 오후
아버지는 제게 옷을 갈아입고 자전거 뒤에 타라고 하셨습니다. 어디 가시냐고 여쭈니 아버지는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할머니 댁에. 제 마음은 조금 긴장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여든이 넘으셨지만 귀가 조금 어두우실 뿐 정신은 아주 정정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종갓집 낡은 한옥에서 홀로 살고 계셨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모시겠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조상님들께 향부를 지켜야 한다며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효자였던 아버지는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할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저희 부자가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염주를 돌리며 무언가 간절히 빌고 계셨습니다. 저희를 보자 할머니는 무척 반가워하시며 나이든 눈에 기쁨이 어렸습니다. 아이고, 영진이 왔냐. 우리 강아지 민준이도 데리고 왔네. 아버지는 할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는 물 한 잔을 따라 드린 후 그 옆에 앉아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를 그리고 저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이미 무언가 짐작하신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영철이 그놈 소식이냐? 아침에 채소 파는 애가 와서 얘기해 주더구나. 그놈이 정말 돌아온다지?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모레 집에 도착한답니다. 아버지의 확인에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금 전 손주를 보고 기뻐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그 자리에는 수십 년간 억눌러온 깊은 슬픔과 고통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울지 않으셨지만 세월의 메마른 눈가에 얇은 눈물막이 차올랐습니다. 주름지고 앙상한 손을 들어 입을 가리고 마른 기침을 몇 번 하셨습니다. 그래, 그놈이 기어이 오는구나. 꼭 20년이지. 20년이야.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20년.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그 숫자는 제 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20년. 갓난아이가 어른이 되기에 충분하고 가장 깊은 상처도 아물기에 충분한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제 큰아버지는 어디서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그리고 20년 전 그가 가족을 떠나야만 했던 그날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버지는 할머니 곁에 앉아 앙상한 손을 조용히 잡아드렸습니다. 마치 어머니에게 온기와 힘을 전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지난 일은 다 지난 일입니다. 형님이 돌아오시는 건 어쨌든 우리 핏줄이 돌아오는 거니까요. 우리가 맞이해야지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고 눈물이 마침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걱정이 아니다. 나는 그놈이 불쌍해서 그런다. 너희들도 불쌍하고 만약 그때 내가 좀 더 엄했더라면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을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낳은 자식들을 화목하게 지키지 못했어. 할머니는 그렇게 울며 자신을 탓하셨습니다. 늙은 눈물 속에는 수많은 씁쓸함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조용히 할머니의 등을 토닥여드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문가에 기대어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 고통은 단순히 저희 부모님만의 것이 아니라 한 세대 전체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에 새겨진 거대한 흉터였고 굳은 날이면 어김없이 쑤셔오는 아픔이었습니다. 큰아버지의 귀환은 단순히 한 사람의 귀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애써 잊으려 했던 고통스러운 과거 전체의 귀환이었습니다. 온 집안과 마을을 뒤덮은 걱정스럽고 침울한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아버지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큰아버지가 돌아오시는 날 아침, 아버지는 아주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평소처럼 밭에 나가지도 찻잔 옆에 앉아 시름에 잠기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팔을 걷어붙이고 곧장 부엌으로 향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놀라 물었습니다. 여보, 뭐 하려는 거예요? 아버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할 테니 당신은 그냥 놔둬. 그러고는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닭장으로 가 가장 크고 튼실한 장닭을 잡았습니다. 명절에나 잡겠다며 늘 자랑하시던 닭이었습니다. 뒷마당 연못에서는 직접 그물을 던져 살이 통통하게 오른 가물치를 건져 올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전거를 타고 읍내장까지 한달음에 다녀오시더니 온갖 신선한 고기와 채소를 사오셨습니다. 오전 내내 저희 집 작은 부엌에서는 칼질 소리와 지지고 볶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고소한 음식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의아해하셨지만 이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옆에서 채소를 다듬고 쌀을 씻으셨습니다. 저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간장을 사오고 옆집에서 고추 몇 개를 얻어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아버지는 요리를 자주 하시는 분은 아니었지만 한번 부엌에 들어서면 솜씨가 아주 좋으셨습니다. 잠시 후 집 중앙의 평상 위에는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노란 백숙 위에는 잘게 썬 쪽파가 먹음직스럽게 뿌려져 있었고 간장과 후추 양념이 잘 밴 갈치조림은 구수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부드러운 돼지고기, 장조림과 꽈리고추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고 파릇파릇하게 데친 시금치 나물은 고소한 참기름 냄새를 풍겼습니다. 모두 소박하지만 정겨운 시골 밥상의 음식들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어머니께 여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왜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렸어요? 어머니는 밥상을 한 번, 그리고 부엌에서 묵묵히 뒷정리를 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한 번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한숨을 쉬며 대답하셨습니다. 전부 옛날에 내 큰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던 음식들이란다. 그제야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기뻐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20년 만에 돌아오는 형님을 맞이할 준비를 말입니다. 이 밥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이었고 정이었으며 어쩌면 속죄의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마도 이 익숙한 고향의 맛으로 형님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20년 동안 큰아버지의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증오의 얼음을 녹여보려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을 때 저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수저를 놓고 음식을 나르실 때 아버지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의 떨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태연한 척했지만 그 모든 몸짓에는 긴장과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인한 우리 집의 기둥, 아버지 역시 두려워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재회를, 형님을 마주하는 것을, 그리고 과거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진수성찬은 어쩌면 다가올 폭풍에 맞서기 위해 스스로 용기를 내는 아버지 나름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이름 모를 큰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슬픈 눈빛을 한 고된 모습의 남자일까? 아니면 험상궂고 무서운 얼굴의 남자일까? 상상할수록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졌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는데 부모님 방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궁금한 마음에 살금살금 침대에서 내려와 방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죠. 여보, 난 너무 걱정돼요. 내일 그이가 오면 모든 게 어떻게 될까요? 그이가 아직도 우리 형제들을 원망하고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한참 후에야 아버지가 낮고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망이라니 당연히 하고 있겠지. 20년이야.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 당신이라도 원망 안 하겠어? 아버지의 질문은 밤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그랬습니다. 2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누구라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울먹임에 가까웠습니다. 그럼 우리 어떡해요? 난 너무 무서워요. 그이가 용서해주지 않을까봐. 그때 그 일은 어쨌든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잖아요.
나도 알아. 아버지가 어머니의 말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피할 수 있겠어. 둘째랑 막내는 도망쳤지만 우리는 이 집 장소는 아니어도 제사를 모시는 아들이야. 도망칠 수 없어. 도망친다고 한들 어디로 가겠어. 마주해야 할 일은 언젠가는 마주해야 하는 법이야. 내일 형님이 욕을 하든 때리든 난 다 간수할 거야.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 목소리 속에 담긴 떨림과 거대한 시련 앞에서 스스로를 다잡고 있는 한 남자의 무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제가 모르는 어떤 비밀, 과거의 잘못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 잘못에는 두 분 모두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준이는요? 난 우리 아들이 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아내를 안심시키려는 듯 그리고 스스로를 진정시키려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 형님이 아무리 그래도 자기 조카한테 해코지할 사람은 아니야.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부모님의 대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침대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부모님의 대화는 과거라는 거대한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이었습니다. 잘못이 있었고 둘째, 큰아버지와 막내 삼촌, 그리고 제 부모님까지 모두 그 잘못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버지는 그 잘못의 대가를 20년 동안 홀로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내일 그의 귀환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과거의 잘못을 심판하고 공정을 되찾기 위한 귀환일지도 몰랐습니다. 그 밤은 정말 길었고 내일은 더 길 것 같았습니다. 예고대로 다음 날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낡고 먼지 쌓인 시외버스 한 대가 느릿느릿 마을 어귀로 들어왔습니다. 버스는 검은 매연을 한바탕 뿜어내고는 마을의 오래된 정자나무 아래 멈춰 섰습니다. 마을의 모든 움직임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공터에서 구슬치기를 하던 아이들도 평상에 앉아있던 아주머니들도 모두의 시선이 버스를 향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느새 대문 앞에 나와서 계셨습니다. 가장 깨끗한 작업복을 입고 뒷짐을 진 채 꿋꿋했지만 어딘가 경직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대문 뒤에 숨어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켰습니다. 끼익 소리를 내며 버스 문이 열리고 몇몇 승객이 내린 후 마침내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이에 비해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 짧게 깎은 머리는 서리처럼 새하얗습니다. 낡아서 어깨가 해진 국방색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깨끗하게 세탁되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빛바랜 군용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큰아버지였습니다. 큰아버지는 길가에 잠시 서서 익숙한 마을길을 눈을 가늘게 뜨고 둘러보았습니다. 20년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낡은 초가집 대신 빨간 기와집들이 들어섰고 흙길은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자나무와 우물, 마을 회관은 시간의 말없는 증인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아주 단단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단호하고 힘찼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들을 한번 쓱 훑어본 후 저희 집 대문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고 차가웠으며 상대를 압도하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20년의 풍파를 겪은 사람의 눈빛은 평범한 사람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서는 이상한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권력이나 돈이 주는 위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끝을 경험하고 가장 끔찍한 일들을 마주하고 돌아온 자의 위험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큰아버지는 저희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느리지만 망설임 없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온 마을이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그의 신발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마치 운명적인 재회의 카운트다운처럼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목이 바짝 마르고 꽉 쥔 두 손에는 축축하게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과거에서 온 남자가 마침내 돌아온 것입니다. 큰아버지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더니 비바람에 색이 바랜 나무 대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기름칠 안 된 경첩이 내는 끼익 소리가 유난히 처량하게 들렸습니다. 두 형제는 대문 앞에서 불과 몇 걸음의 거리를 두고 마주 섰습니다. 한 사람은 머리에 서리가 내리고 얼굴에 세월과 근심의 흔적이 깊게 팬 모습. 또 한 사람은 머리가 백발이고 얼굴에 세상 풍파가 새겨진 모습. 20년의 세월, 피를 나눈 형제였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낯설어 보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바람도 햇살도 매미 소리도 모두 멎고 오직 두 남자와 그들 사이에 거대한 침묵만이 존재했습니다. 오랜 세월 끝에 재회에 흔히 있는 뜨거운 포옹도 기쁨과 슬픔이 섞인 눈물도 심지어 악수조차도 없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아버지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오셨습니까? 그것은 질문이 아닌 머뭇거리는 확인이자 어색한 인사였습니다. 백발의 남자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아무런 감정 없는 낮고 일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셋째, 형님, 그리고 셋째, 너무나 당연한 호칭이었지만 그 사이에는 차가운 벽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다정한 형제의 부름이 아니라 우연히 마주친 아는 사람 사이의 인사 같았습니다. 공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문 뒤에서 극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툇마루에 서서 두 손을 마주 잡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는 더 이상 말없이 아버지를 지나쳐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집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당 앞 감나무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아마도 형제들의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곳이겠죠. 그리고 그는 조상님들의 위패가 모셔진 대청마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형님, 안으로 들어가서 물이라도 한잔 하세요. 피곤하실 텐데. 큰아버지는 대답 없이 곧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조상님들의 위패 앞에 멈춰서서 들고 있던 군용 가방을 내려놓고 그 안에서 향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직접 불을 붙인 뒤 경건한 자세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정 앞에 3번 절을 올렸습니다. 얇은 향, 연기가 피어올라 고요한 공간을 채웠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와 부모님께 향 하나를 올리는 타향살이 아들의 슬픔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위패 앞에서 꼿꼿하고 외롭게 서 있는 그의 뒷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 속에서도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차올랐습니다. 조상님께 인사를 마친 큰아버지는 대청마루에 의자에 앉았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조용히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다가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앉아서 좀 쉬세요. 제가 곧 식사 준비하겠습니다. 큰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구수한 음식 냄새가 퍼져나가며 을의 따뜻하고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냄새는 오히려 숨막히는 침묵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형님, 식사하시지요. 먼 길 오시느라 시장하실 텐데 변변찮지만 따뜻할 때 좀 드세요. 큰아버지는 밥상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백숙, 갈치조림, 장조림을 차례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간장 종지를 보았을 때 그의 눈빛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주 찰나에 미미한 감정의 동요가 돌처럼 굳어있던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그는 알아차렸을 겁니다. 이 동생이 어찌되었든 자신의 옛 입맛과 취향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두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큰아버지는 상석에 앉았습니다. 식사는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그릇과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큰아버지는 수저를 들어 장조림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오랫동안 씹었습니다. 마치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과거의 맛, 가족의 맛을 음미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갈치조림을 맛보고 백숙 살코기도 한 점 떼어 드셨습니다. 모든 음식을 맛보았지만 딱 한 점씩만 드실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장 큰 닭다리를 큰아버지의 밥그릇 위에 올려드리며 억지로 쾌활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형님, 많이 드세요. 우리 집에서 키운 닭이라 맛이 좋습니다. 큰아버지는 아버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 닭다리를 집어 제 밥그릇 위로 옮겨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놈은 한창 클 나이다. 나보다 이놈이 더 먹어야지. 그의 행동에 저와 부모님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어색하게 수저를 거두었고 다시는 음식을 권하지 못했습니다. 식사는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밥 한 술 한 술이 목에 걸리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재회의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기억과 고뇌, 그리고 말하지 못할 슬픔이 뒤섞인 식사였습니다. 밥상이 푸짐할수록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 사이의 차가운 거리감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큰아버지가 자신의 기억을 먹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익숙한 맛 하나하나가 그의 마음속 아물지 않은 상처를 다시 헤집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식사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밥을 반 그릇쯤 비웠을 때 큰아버지가 문득 수저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식탁에 비어있는 두 자리를 쳐다보고는 여전히 감정 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팽팽한 긴장감 속으로 날아온 화살 같았습니다. 둘째하고 막내는 어디 갔냐? 왜 안 보여? 아버지가 가장 두려워했던 질문이 마침내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 밥그릇을 내려놓고 형님을 쳐다보았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오물쭈물하며 그럴듯한 이유를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아, 예, 형님. 둘째는 서울에 급한 일이 생겨서 온 가족이 다 갔습니다. 아마 다음 주는 되어야 올 것 같습니다. 큰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입꼬리만 살짝 올려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기쁨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오직 씁쓸함과 비웃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웃음은 그의 눈가 주름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서둘러 막내 삼촌에 대한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원래 이번 주말에 오기로 했는데 조카 녀석이 갑자기 아파서 읍내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그래서 못 오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에 말을 쏟아냈지만 끝으로 갈수록 목소리는 기어 들어갔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도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버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식어버린 밥상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아버지는 여전히 그 씁쓸한 미소를 띤 채 자신의 앞에서 어설픈 거짓말을 늘어놓는 동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모두의 귀에 망치처럼 밝히는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놈들, 아직도 내가 무서운 개로구나.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단언이었습니다. 조금의 여지도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진실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아버지가 애써 세우려 했던 어설픈 위장의 막을 단번에 찢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폭로했습니다. 동생들의 공포를,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형을 마주할 용기조차 없는 그들의 비겁함을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큰아버지의 말은 뺨을 후려치는 것처럼 아팠고 아버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거짓말과 변명은 그 직설적인 한마디 앞에서 무의미해졌습니다. 식사 자리의 분위기는 이제 무거움을 넘어 부끄러움과 참담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실은 드러났고 그 진실은 어떤 침묵보다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치 큰아버지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바로 그때 집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 순간에 울리는 날카로운 소리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고 숨막히는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아버지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벌떡 일어나 거의 뛰다시피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형님의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에서 단 1초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여보세요. 예, 접니다. 전화기 너머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아, 막내냐. 그래, 조카는 좀 어떠냐. 괜찮아.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연극을 완성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꽤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아직도 열이 있다고? 병원에 더 있어 봐야 한다고? 그래, 그래. 그럼 조카부터 챙겨야지. 집은 아무 일 없다. 다 괜찮아. 어머님은 괜찮으신데 어제 속이 좀 안 좋다고 하셔서 위경련이 도진 것 같아. 아마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봐야 할 것 같구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주 정정하셨습니다. 바로 어제 오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찾아뵈었을 때도 멀쩡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또 다른 핑계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막내 삼촌의 부재를 합리화할 이유를 말입니다. 그러니 너는 안심하고 병원에 있어라. 집에 와봤자 할머니 때문에 그 사람을 마주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하지만 아버지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자신의 형님이 얼마나 예리한 사람인지를 말입니다. 갑자기 큰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아버지가 통화하고 있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가 반응하기도 전에 큰아버지는 아버지의 손에서 수화기를 낚아챘습니다. 그 행동은 너무나 빠르고 단호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수화기를 귀에 대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막내냐, 나 큰형이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막내 삼촌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손발을 떨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엄청난 위압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방금 셋째한테 들으니 어머니가 위경련으로 입원하셨다고 하더구나. 어머니 걱정하는 건 당연하지.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어머니는 평생 위장병 한 번 앓은 적이 없으셨다. 위장약 한 알 드신 적이 없는데 네가 뭘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수화기 저편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막내 삼촌은 아마 한마디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설픈 거짓말은 차갑고 잔인하게 발각되었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 아니면 내 아들 녀석도 아픈 게 아닌 게냐? 큰아버지가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또. 전화는 끊겼습니다. 극도의 공포에 질린 막내 삼촌은 전화를 끊고 도망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수화기를 잠시 들고 있다가 자개상 위로 세게 내던졌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거짓말은 폭로되었고 돌아온 순간부터 억눌러왔던 분노가 마침내 폭발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전화가 끊긴 후의 침묵은 그 어떤 소리보다도 무서웠습니다. 큰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서 가슴을 거칠게 들썩이며 붉게 충혈된 눈으로 아버지를 노려보았습니다. 집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애써 유지해왔던 냉정하고 침착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20년간 억눌려온 분노가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동생의 거짓말이 그 분노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큰아버지가 자개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 충격에 상이 통째로 흔들리고 찻잔이 엎질러졌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랐고 어머니는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큰아버지는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분노로 갈라진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똑바로 말해. 왜 그놈들이 거짓말을 해야 하지? 왜 내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시궁창 쥐새끼들처럼 도망쳐야 하냔 말이다. 아버지는 뒷걸음질 쳤고 얼굴에는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형님, 진정하시고 정말 일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일이 있어? 큰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고함은 온 집안에 울려 퍼져 벽에 붙어있던 도마뱀마저 놀라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등신인 줄 아나? 아니면 20년 동안 콩밥 먹으면서 머리가 어떻게 된 줄 알아? 나는 그놈들이 뭘 무서워하는지 다 알아. 큰아버지는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은 마치 바닥을 부술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멈춰 서서 아버지와 마주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너희들 참 잘 먹고 잘 살았더구나. 그의 목소리는 비웃음과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땅 팔고 내 집에서 살고 내 돈 쓰면서 말이야. 너희들은 이 큰형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냐? 단돈 10,000원이라도, 아니 안부 편지 한 통이라도 보내본 적 있냐고. 큰아버지의 질책은 채찍이 되어 아버지의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버지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너희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 꼴이 됐겠어? 큰아버지는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모든 죄를 뒤집었었는데 내가 20년 동안 입 다물고 있었던 건 너희들이라도 편하게 살라고 사람답게 살라고 그랬던 거야. 그런데 이제 내가 돌아오니까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내 얼굴 한번 마주할 용기도 없단 말이지.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20년간의 모든 억울함, 고통, 씁쓸함이 큰아버지의 절규를 통해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애써 덮어두려 했던 과거의 비밀이 그의 분노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온 집안은 그의 고함과 아버지의 죄스러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어머니 뒤 방구석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무서운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오랫동안 상처 입은 호랑이가 우리에서 풀려난 듯 모든 증오와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 마음속 하늘이자 가장 든든한 기둥이었던 아버지는 형님의 분노 앞에서 한없이 작고 무력하게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큰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에게는 거대한 망치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어깨는 점점 더 처졌고 굽은 등은 완전히 접힐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도 변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묵묵히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험악해지자 어머니가 떨리는 걸음으로 나서며 말리려 했습니다. 아주버님, 제발 다 지난 일이잖아요. 일단 앉아서 차분히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빠져. 큰아버지가 소리치며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이 일은 당신과 상관없어. 옛날에 당신도 그놈들 편들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제 와서 감싸주려는 수작 부리지 마. 어머니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눈에서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큰아버지는 어머니에게는 더 이상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다시 아버지에게, 사랑하면서도 증오하는 그 동생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왜 말이 없어? 죄책감이 들기는 하냐? 아니면 아직도 내가 당해도 싸다고 생각하는 거냐? 큰아버지는 한 걸음 다가가 아버지의 얼굴 앞에 자신의 얼굴을 바싹 들이댔습니다. 아버지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른 듯 했습니다. 형님의 폭풍 같은 분노 앞에서
그리고 20년간 짓눌러온 죄책감의 무게 앞에서 과묵하고 강인했던 그 남자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큰 소리로 울거나 절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흐윽 하는 흐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무릎이 천천히 꺾였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어머니의 경악 어린 시선 앞에서 낡은 타일 바닥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친형 앞에 말입니다. 쿵 하는 소리가 너무나도 아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온 집안이 순간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큰아버지의 분노마저도 아버지의 그 행동에 멈칫한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고 있는 동생을 망연자실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떨군 채 두 어깨를 세차게 떨었습니다. 어머니의 흐느낌과는 다른 한 남자의 억눌린 울음이었습니다. 반평생을 짓눌러온 후회와 고뇌의 울음이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찢어지고 갈라졌습니다. 전부 저희 잘못입니다. 저희가 눈뜬 장님이었고 귀막은 귀머거리였습니다. 형님의 마음을 저버린 건 저희들입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흐느낌과 함께 끊어지며 터져나왔습니다. 누구에게도 고개 숙인 적 없던 아버지가 지금 아이처럼 무릎을 꿇고 울며 형에게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은 큰아버지의 마음속에 타오르던 분노의 불길을 완전히 꺼뜨렸습니다.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끝없는 피로감만이 그의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그는 무릎 꿇은 동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고통과 슬픔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간 타오르던 증오의 불길도 갈라진 형제의 차가운 얼음을 녹이지는 못하는 듯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 자리에는 더욱 끔찍한 폐허만이 남았습니다. 공간은 무섭도록 고요했고 오직 아버지의 억눌린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흐느낌만이 들려왔습니다. 큰아버지는 한참 동안 무릎 꿇은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고통, 피로, 그리고 약간의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원망을 쏟아내는 듯한 길고 지친 한숨이었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치고 갈라진 목소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형제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계속해서 고개를 저으며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안 일어나면 나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간다. 큰아버지는 좀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아버지는 큰아버지의 손에 의지에 떨리는 몸으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대립이 아닌 피 흘리는 마음의 상처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아버지를 부축해 평상에 앉혔습니다. 어머니는 황급히 젖은 수건을 가져와 두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한참 후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때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퉁퉁 붓고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겁에 질려 구석에 서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큰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마치 중대한 결심을 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민준아, 이리 와서 아버지 옆에 앉아라. 아버지가 여전히 잠긴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버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힘을 얻으려는 듯 아주 세게 껴안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언젠가 너도 알아야만 한다. 아버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본 후 큰아버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고해성사 같았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에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숨겼고 자기 뿌리에 대해, 자신의 큰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자라게 했습니다. 오늘 형님과 제 아들 앞에서 모든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큰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침묵했습니다. 그것은 동의의 표시였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숨을 한 번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아득한 기억의 저편을 향했고 느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시간과 죄책감 속에 누렇게 바래버린 과거의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내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네 영철 큰아버지가 혼자서 온 집안을 짊어졌다. 그때 큰아버지는 20살을 갓 넘었고 나와 내 삼촌들은 아직 학생이었지. 내 큰아버지는 수완이 좋고 부지런해서 가난에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었다. 학교를 그만두고 온갖 굳은 일을 하다가 작은 돈을 모아 마을 끝에 목공소를 하나 차렸단다. 아버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시절 큰아버지는 밤낮 없이 일했다고 합니다. 낮에는 나무를 깎고 다듬고 밤에는 호롱불 밑에서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을 위한 책상이나 장롱 같은 작은 가구들을 만들었지만 솜씨가 좋고 신용을 지키자 소문이 퍼져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목공소는 점점 커졌고 큰아버지는 인근 지역을 돌며 큰 목재 거래까지 시작했습니다. 내 큰아버지 덕분에 나와 내 삼촌들이 무사히 학교를 마칠 수 있었다. 집안에 먹고 입는 것부터 학비까지 전부 내 큰아버지가 책임졌지. 엄했지만 동생들을 무척이나 아꼈어. 맛있는 게 있으면 항상 동생들부터 챙겼고 자신은 기운 옷을 입을지언정 동생들은 부족함 없이 키우려 했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큰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백발의 머리와 고된 얼굴을 한 저 남자가 저렇게 희생적인 젊은 시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다 나와 내 삼촌들도 학교를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자 큰아버지를 따라 일을 하게 됐다. 목공소는 점점 더 커져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제재소가 되었지. 돈도 많이 벌었고 살림도 무척 넉넉해졌어. 하지만 바로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됐단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 차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내 둘째 큰아버지와 막내 삼촌이 돈맛을 알게 되면서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더 이상 성실하게 일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든 한몫 크게 잡으려고만 했지. 그들은 내 큰아버지에게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라고 부추겼어. 위험 부담이 큰 거래에 손을 대자고 말이야. 하지만 신중했던 내 큰아버지는 한 걸음씩 단단하게 나아가고 싶어 했고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다. 그때부터 형제들 사이에 다툼이 잦아졌어. 그리고 나는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나는 성격이 우유부단해서 큰형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동생들 앞에서 반대하지 못했다. 둘째와 막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저 조용히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지. 바로 나의 그 침묵, 나의 비겁함이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몰고 간 거야. 아버지는 마른 기침을 몇 번 하며 말을 멈췄습니다. 과거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 무게는 이미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얼굴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진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마음을 가다듬은 후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의 아득한 목소리는 우리 모두를 20년 전 그 운명의 밤으로 데려갔습니다.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건 그해 연말의 어느 밤이었어. 내 둘째, 큰아버지와 막내 삼촌이 읍내에서 온 낯선 남자 둘을 데려왔지. 큰 사업 파트너라고 소개하더구나. 그들은 아주 큰 공사에 들어갈 목재, 공급 계약서를 내밀었어. 엄청난 이익을 약속했지.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 그들이 지정하는 희귀한 목재를 들여오기 위해 우리가 아주 큰 돈을 선금으로 내야 한다는 거였지. 게다가 그들의 사업 방식은 어딘가 의심스러웠고 서류도 불분명했어.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큰아버지는 계약서를 검토한 후 즉시 거절했다고. 이것은 함정이며 이런 식의 사업은 도박과 다를 바 없어 하루아침에 파산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는 가족의 전 재산인 제재소의 돈을 그런 모험에 쓸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때 내 둘째 큰아버지와 막내 삼촌은 술 기운과
일확천금의 꿈에 눈이 멀어 있었어. 더 이상 큰형의 말을 듣지 않았지. 그들은 내 큰아버지에게 늙었다, 고지식해서 큰일을 못한다고 대들었어. 돈을 혼자 다 쥐고 동생들이 독립하는 걸 막는다고도 했지. 말싸움이 오가는데 그 낯선 남자들까지 끼어들어 내 큰아버지를 비웃었어. 아주 듣기 거북한 말로 큰아버지의 자존심을 건드렸지. 원래 성미가 불같고 자존심이 강했던 내 큰아버지는 자신이 평생 일군 터전에서 동생들과 외부인에게 그런 모욕을 당하자 참지 못했어. 큰 싸움이 벌어졌고 욕설과 고함이 온 동네에 울려 퍼졌단다. 내가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어. 내 둘째, 큰아버지와 그 낯선 남자 중 하나가 내 큰아버지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시작했지. 막내 삼촌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 나는 그저 두려움에 떨며 지켜볼 뿐이었어.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밀치고 당기는 와중에 한 남자가 구석에 켜져 있던 석유 등잔을 집어 내 큰아버지에게 던졌어. 저는 숨을 죽였고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내 큰아버지는 피했지만 등잔은 구석에 쌓여있던 톱밥과 나무 부스러기 더미 위로 떨어졌어. 불은 순식간에 타올랐지. 건조한 계절이었고 주변은 온통 불쏘시개나 다름없었어. 불길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번져나갔다. 내 큰아버지의 평생의 피땀이었던 제재소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어. 모두가 혼비백산하여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 그 낯선 남자 중 하나가 술에 취해 허둥지둥 도망치다가 넘어졌고 불타던 대들보가 그 위로 떨어져 덮치고 말았지. 모든 것이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나서 아무도 손쓸 틈이 없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불을 껐을 땐 모든 게 너무 늦어버렸어. 제재소는 잿더미가 되었고 그 남자는 목숨을 잃었지. 온 집안이 죽음 같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제야 저는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던 그때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화재, 그리고 죽음. 모든 것은 동생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큰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가 겪었을 끔찍한 광경을 상상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지만 그 단단한 껍데기 아래에서 오래된 상처가 다시 욱신거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밤 이후 우리 가족은 공황 상태에 빠졌어. 내 둘째 큰아버지와 막내 삼촌은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사시나무 떨듯 떨었지. 과실치사와 중대한 방화죄로 자신들의 인생이 감옥에서 끝날이라는 걸 알았을 거야. 미래도 가정도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했겠지.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모두를 조사하기 시작했어. 아버지는 감정과 후회로 잠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 둘째 큰아버지와 막내 삼촌은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저 울면서 술 탓, 상황 탓만 하더구나. 아버지는 최악의 진실을 말하기 위해 용기를 내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경악하는 가운데 내 큰아버지가 나섰어. 경찰에게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이라고 말했지. 자기가 싸움을 시작했고 화가 나서 등잔을 던져 불을 냈다고 말이야. 내 큰아버지가 모든 죄를 스스로 뒤집었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흐윽 하고 흐느꼈습니다. 왜 큰아버지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나와 내 삼촌들은 모두 큰아버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내 둘째 큰아버지와 막내 삼촌은 처자식이 있었고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려웠어. 모든 것을 잃을까봐 겁이 났지. 그리고 나는 너무나 비겁했다. 연루될까봐 두려워서 나는 침묵했어. 침묵은 죄악과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뺨 위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판날 내 큰아버지는 한마디의 원망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 숙여 죄를 인정했지.
판결은 과실치사 및 재물손괴죄, 징역 20년. 20년. 한 사람의 청춘, 한 사람의 인생 전체였어. 큰아버지는 죄를 지은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거야. 세 사람의 죗값을, 그리고 우리의 배신과 비겁함까지 모두 짊어진 거지. 네, 큰아버지는 자신이 장남이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나와 내 삼촌들이라도 밖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고 할머니를 봉양하길 바랐던 거야.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에게 어떻게 대했던가. 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아버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과 후회는 20년간 묻어두었던 것이었고 이제는 터져 나와야만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가 너무나도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부당함을 감내한 큰아버지, 제 마음은 슬픔과 함께 무한한 존경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큰아버지가 감옥에 가고 나서 우리 집은 풍비박산이 났어. 할머니는 너무 큰 충격에 한동안 자리에 누워 계셨고 집안의 생계수단이었던 제 재소는 잿더미만 남았지. 모든 부담이 남은 세 형제의 어깨 위로 떨어졌어. 하지만 그것은 속죄가 아니라 분배를 위한 것이었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씁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진 후 네 둘째, 큰아버지와 막내 삼촌은 제 재소가 있던 땅을 팔자고 의논했어. 그 돈은 당연히 할머니를 모시고 큰형님, 옥바라지에 써야 했지만 그들은 그 돈을 나눠 가졌어. 둘째는 그 돈으로 서울에 올라가 장사를 시작했고 막내는 번듯한 새 집을 지었지. 그들은 형의 희생 위에서 살아간 거야. 과거의 잿더미와 죄책감 위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건설한 거지. 나도 일부를 받았고 그 돈으로 이 집을 수리하고 내 어머니와 결혼했다. 아버지는 죄책감 가득한 눈으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나와 내 삼촌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왔어. 잊으려 애썼고 과거를 묻으려 했지. 큰형님 이름은 입에 담지도 않았고 단 한 번도 면회 갈 용기를 내지 못했다. 우리는 두려웠던 거야. 우리 죄와 마주하는 것이, 그리고 형님의 눈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던 거지. 이제야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왜 그들이 도망쳐야 했는지를. 그들의 공포는 큰아버지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인의 공포였습니다. 자신의 양심과 마주하고 자신들이 평생의 빚을 진 사람과 마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큰아버지가 돌아와 모든 것을 되돌리고 자신의 것을 되찾고 그들의 비겁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낼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단 하룻밤도 편히 잠든 날이 없었다. 형님의 얼굴, 불타던 그날 밤의 광경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어. 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며 어떻게든 속죄하려 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내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 우리는 형님께 너무나 큰 빚을 졌다.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빚을 말이다. 과거의 이야기는 마침내 온전하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극적이고 잔인했습니다. 20년간 눈물과 비겁함, 그리고 숭고한 희생으로 묻혀있던 비밀. 비밀의 장막은 거쳤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진실만이 남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어머니의 흐느낌과 남자들의 무거운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제 미숙한 생각들을 모두 휩쓸어버리고 적나라하고 고통스러운 진실만을 남겼습니다. 고통 속에 고개 숙인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가 작거나 원망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한한 슬픔만이 느껴졌습니다. 20년 동안 아버지는 감옥의 쇠창살보다 더 혹독한 양심의 감옥에 갇혀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큰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외로운 등과 거친 얼굴을 한 그 남자는 이제 제 눈에 희생과 관용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이야기 내내 큰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끊지도 뚜렷한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판사가 자신의 인생에 대한 판결문을 다시 듣는 것처럼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깊은 눈은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며 과거의 모든 순간을 다시 살아내는 듯했습니다. 아버지의 울음이 잦아들고 지친 한숨만이 남았을 때 큰아버지가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아닌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거나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간의 따뜻함과 아쉬움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조카. 큰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잠겨 있었지만 더 이상 긴장감은 없었습니다. 셋째가 장가갔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벌써 이렇게 컸을 줄은 몰랐다. 그의 말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토록 긴장된 순간에 그는 방금 전의 이야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모두를 과거의 늪에서 건져내려는 그만의 방식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서야 그는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그만 자책해라. 큰아버지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다. 내가 치러야 할 죗값은 이미 다 치렀어. 20년 세월은 우리네 형제의 젊은 시절 잘못에 대한 빚을 갚은 셈치자. 둘째와 막내는 탐욕 때문에, 너는 우유부단함 때문에 잘못했다. 그리고 나 또한 너무 성미가 급해서 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잘못이 있다. 그는 일어나 조상님들의 위패 앞으로 걸어가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건 어머니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조상님들 제사를 너희들에게만 맡겨둔 것이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일들은 이제 그냥 흘려보내자. 큰아버지의 말은 완전한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결코 아물 수 없는 상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받아들임이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자신의 희생을, 그리고 동생들의 잘못까지도 받아들인 것입니다. 더 이상 원망 속에 잠겨 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20년이면 충분했습니다. 큰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구원받은 듯한 안도감이 어렸습니다. 형의 받아들임은 비록 일부일지라도 아버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집안의 무거운 공기는 눈물과 진실의 비가 내린 후 어느 정도 씻겨나간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시더니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새 주전자를 들고 오셨습니다. 식어빠진 찻잔들을 모두 치우고 정성스럽게 세 개의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랐습니다. 은은한 차향기가 다시 집안에 퍼지며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어 두 손으로 큰아버지 앞에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형님, 차 한 잔 받으십시오.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이 차 한 잔으로 저희의 잘못이 모두 씻길 수는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시 형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이 차를 받아주십시오. 큰아버지는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을, 그리고 그 앞에 모든 후회를 담아서 있는 동생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아버지의 손에서 찻잔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는 짧게 두 마디만 했지만 그 말은 천 마디 말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찻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마치 형제의 모든 씁쓸함과 달콤함을 함께 삼키는 듯이 말입니다. 그것은 기쁨의 축배가 아니었습니다. 화해의 찻잔이었고 앞으로 펼쳐질 힘겨운 회복의 여정을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된 것도, 모든 상처가 아문 것도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들은 다시 함께 앉아 차 한 잔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큰아버지는 찻잔을 내려놓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그가 물었습니다. 예, 큰아버지, 김민준입니다. 제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옅은 미소가 그의 입가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준이라 좋은 이름이다.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내 아버지나 삼촌들처럼 살지 말고 줏대 있는 남자가 되어라. 그의 말은 제게 하는 당부이자 파란만장했던 그들 세대에 대한 한마디 요약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큰아버지, 과거의 남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제 인생의 영원한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 어느덧 마당에는 저녁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간 듯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침울하지만 더 이상 절망적이지는 않은 고요함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었습니다. 둘째, 큰아버지와 막내 삼촌은 아직 돌아와 진실을 마주하지 않았고 가족의 균열은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버지의 고백과 큰아버지의 받아들임으로 화해를 위한 첫 번째 벽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 가족은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지만 앞으로 더욱 놀라운 사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가족 이야기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